네,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박상희 상담심리학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담이라기보다 많은 조언을 얻기 위해서 교수님을 아주 특별하게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올라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제 명절이면 네. 막 기쁘고 설레고 뭔가 좀 가벼워져요 일단. 하지만 우리 또 동시에 마음의 준비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이래저래 누구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말조심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등등. 네. 일단 명절에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주의사항 교수님은 어떤 주의사항이요? 거? 주의사항. 네. 요즘은 너무 각양각색으로 명절을 맞이하세요. 예전처럼 집안에 다 둘러서서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사실 뭐 여행도 많이 가고 식당 예약도 많고 그렇죠. 뭐 이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예전과 똑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들이 있죠. 일단은 뭐 뉴스토마토에서 제일 많이 하는 정치 이야기. 정치 얘기. 네. 네. 명절에서는 약간 좀 절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 얘기 자체가 정말 순수하게 토론을 주고받기가 어렵죠. 본인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경우는 정말 뭐 칼부림도 나니까 네, 정말 정치 얘기 심각하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이랑 또 있죠. 종교 얘기. 뭐 종교 얘기도 있고 사실은 이제 비교하는 것 예를 들면 숫자화된 거 있잖아요. 뭐 연봉 올라갔냐, 뭐 성적은 얼마나 됐냐, 뭐 집값은 뭐 집은 샀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외모, 뭐 오랜만에 봤더니 좀 늙었네, 뭐 안 돼, 이런 안 돼.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충고. 뭐 니네 뭐 첫째 아이는 학교 잘 다니냐, 학원은 어디 보내니, 그래서 대학은 어디 보낼 거니, 뭐 등등. 네. 이렇게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는 좀 다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사위는 사위대로 그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받는 네. 스트레스의 강도와 종류가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같은 사람도 이 집 갔을 때는 이제 역할이 달라지고 저 집 갔을 때 달라지니까. 이 실제 어떤 사례들이 좀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가 있죠? 뭐 명절 전후로 뭐 사례는 네. 끝도 없이 끝도 없어. 많습니다. 너무 많아.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 네. 한 15년 뭐 20년 이전에만 해도 확실히 명절 전에는 주부님들의 우울감이 폭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한 달 전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심취하 증상이 시작이 됩니다. 소화도 안 되고 뭐 우울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뭐 물론 그 핵심에는 여성들 며느리가 있어요. 지금도 업무 가다이기는 하고 가정일도 제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의 스트레스도 꽤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들 부르려면 내가 눈치 봐야 되고 애들한테 미안하고 그다음에 내가 주도권이 없고 권위도 없고 나는 그냥 애 봐주는 사람 같고 이렇게 약간 실버 우울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남편들도 계속해서 비교당하는 것 같다, 뭐 압박을 느낀다, 뭐 경제적인 어떤 프레저를 받는다. 그러니까 네. 막 온 가족이 사실은 좀 다 행복해야 되는 명절인데. 그러게요. 예, 전으로 그래서- 괴로워요. 예전 보면은 명절 끝나고 뭐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으면 타이틀 뭐 명절 끝나자마자 이혼 뭐 급증 이런 타이틀들이 종종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재밌어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웃고 넘어가야 되는 명절이 어떻게 보면 약간 트리거가 돼가지고 맞아요. 그동안 쌓인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아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매년 하거든요. 네. 이게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들에 집 안 가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명절 왜 때. 그러냐 물어보면 뭐 작년에 아버지하고 형하고 폭발했다. 아 맞아요. 뭐 네네. 어쩌고저쩌고 누구랑 뭐 싸웠다. 우리 집은 안 보인다. 이런 가족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족이라는 존재가 약간 그 경계선을 둘 수 있는 타인과 달라서 정말 애증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애정도 가장 많고 또 애정을 많았던 만큼 화가 나면 증오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깊게 내 감정에 투사되는 존재다 보니까 네. 쌓였던 거 미해결된 과제가 그때 다 폭발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더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뭐 이러는데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배려하고 네. 그 사람들의 말을 서로 존중하고 아까 처음에서도 얘기했지만 건들지 않아야 되는 금지어들은 네. 정말로 맨 처음부터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오늘. 네. 만약 했다 해도 감정이 조금 올라갈 것 같으면 중단하자. 바로 중단하고. 네, 라던가 아니면 중간에 조금 피스메이커들이 그 역할을 해주면 더 좋고요. 피스메이커들이 또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저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해도 사실 모자란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살이 쪘니 빠졌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너 예뻐졌다, 멋있어졌다. 그냥 좋은 말만 하면 되잖아요. 네, 굳이. 네. 네, 대화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 뭐 예뻐졌다, 뭐 살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긴 한데 그래도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정성이 또 있어. 마음을 담아서. 네,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야 그 다음 네. 얘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너무 가벼운 이야기만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촉발될 만한 얘기만 피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니네 젊은 사람들은 어떤 거에 관심 있니? IT에 관심이 있니? 뭐 챗 GPT가 뭐니? 니네 네. 회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니? 우리 재작년에 우리 가족 여행 갔는데 그때 너무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좋은데 네. 뭐 요즘은 떠오르는 여행지 없니? 우리 다시 다음엔 뭐 여행지 갈까? 뭐 건강 얘기하시고 뭐 좋은 얘기들 사실은 뭐 취미 얘기, 스포츠 얘기 좋죠. 뭐 살 거 많아요. 문화 스포츠네. 얘기, 밥 얘기, 맛집 얘기. 그래서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왜냐하면 각지각서 여러 가정이 오잖아요. 네, 1대1 네. 만남이 아니라서 그래서 네. 약간 제네럴하되 조금 얘기 재밌게 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네.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스포츠도 있고요. 네, 노래도 있고요. 많습니다. 네. 네. 이걸 한번 볼까요? 사실 제가 한 2주 전인가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통계청 발표 때문에 계속 그 기사를 여러 번 읽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0대 주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어요. 뭐 우리 극단적 선택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게 뭐 표현은 또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누르고 사망 원인 1위로 올라간 겁니다. 아마 이 기사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거 그냥 경고등으로 봅니다. 우리 사회에 그냥 빨간 등 켜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말 20년 넘게 이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고 하면서 2003년부터 사실 우리나라가 OECD 자살 1위 그걸 뭐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6년인가 17년에 한 번 2위로 떨어졌다가 정말 20몇 년을 OECD 국가 1위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세계 역사에도 없을 만한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냥 뭐 그러려니 해요. 이제 무뎌져서. 너무 오래돼서. 네. 근데 이제 10대, 20대는 워낙에 뭐 병으로 사망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대, 20대의 사망 원인이 1위가 뭐 자살이라는 사실은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30대, 40대가 사망 원인이 1위로 자살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지금 중간 허리 부분이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또 노인들이 행복하냐?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은 뭐 10만 명당 50명이 넘을 정도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근데 30대, 40대가 암이나 심장병이나 혈관장애 이런 걸 다 누르고 자살로 1위다? 이거는 정말 전 사회적 경고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40대는 정말 허리잖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그럼요. 뭐 이런 건데 자식들도 당연히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는 이거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여러 번 읽은 건데 정말 아까 표 보신 것처럼 10대부터 40대까지 다 자살이 1위여서 이건 이 사회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 아까 박사님이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그리고 최저 출산율 이런 것들 보면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래가 없다는 말씀에도 뭐 없다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소년의 자살률도 심각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좀 어쩔 때는 너무 암담해요. 우리 사회가 진짜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우리가 뭐 지금 경제 사회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울한 사회를 계속 두어서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살을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도 있었고 그렇지만 효과가 없다라고 평가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결과만 보면 너무 좀 참담하죠. 그렇죠. 네. 이게 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60대 극단 선택도 60대 요즘 이제 젊으시잖아요, 솔직히. 60대라 그러면은 아직 그냥 예전에 중년층 정도의 느낌. 맞아요. 이분들 건강하시고 일할 의욕도 있고 해피하게 살고 싶으신 거 다 똑같은데 이분들의 극단 선택 비율도
늘어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좀 높았었는데 3.9%나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자살 문제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 주제죠. 왜냐하면 10대부터 80대까지 쫙 심각하니까 다 연령별로 이유들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너무 이 학습 스트레스와 경쟁, 입시 경쟁이 있는 것이고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되지, 어떻게 안 잘리지, 어떻게 결혼하지, 어떻게 집 사지. 중년층에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나 은퇴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60대부터는 진짜 전환기의 충격이 있는 거죠. 네. 내가 열심히 살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가정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돈도 벌고 했는데 막상 은퇴할 때가 되니까 내가 남은 게 없는 것 같고 난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일할 자리도 없는 것 같고 사회에 내 자리도 없고 네트워크도 확 축소되고 그렇죠. 내 목소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한데 조금 있으니까 신체적으로도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 날은 30년, 40년 남았대요. 여기서 오는 이 타격감을 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60대들도 요즘은 너무나 젊은데 사실은 이렇게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허리부터 다리, 발, 머리 다 지금 위험한 상태고 저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약한가 지금 K 문화에서도 보여주고 모든 면에서 한국인들은 정말 똑똑하고 정말 강건해요. 엄청난 성취가 있었죠. 그럼요. 년간. 개개인들을 보면 다 너무 강하고 의지력도 있고 정말 훌륭하고 성실합니다. 그럼 이건 누구 탓인가? 그러니까. 전 사회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 뭐 끝도 없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고용 불안정, 경제 양극화, 경쟁, 압박, 뭐 주거, 부채, 뭐 끝도 없는 그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자살을 줄이자고 한 모든 것들을 수포로 돌릴 만큼 2024년에 10만 명당 29.1명 다시 최고치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울했지만 뭐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사고가 터지면 항상 2, 3년 후에 가장 큰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지만 사실은 23년, 24년에 정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최악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당장 힘들어도 미래에 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든 버티거든요. 근데 그 전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계속 더 악화될 것만 보이면 그렇죠. 삶의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뭐 전 세계 뭐 OECD 국가 뭐 전 세계 국가 192개 유엔 가입국 보더라도 아니 경제력이 이렇게 지금 10위권이고 엊그저께 뭐 이재명 대통령 강조했습니다. 국방력 세계 5위라며요. 네. 이렇게 상위권의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학생들 또 성적조차 나가면은 모든 게 가져 있는데 누가 보면 전쟁 난 줄 알아요. 네, 이 사방을 보면 이거 거의 전쟁 난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저희가 성과 위주, 업적 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또 사실이죠. 그렇지만 안정망이 무너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케어할 방법이 없고 케어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아래서 개개인, 그러니까 40대는 가장 자산율도 개인으로 봤을 때도 정점을 찍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40대 특히 남자 가장들 자산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건 개인 구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무너진 한번 낙오된 사람들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는 거고 여기서 가능성,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우울 증상들이 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울 증상이 오면 터널 사고라 그래서 앞이 안 보입니다. 나는 깜깜한 터널에 빠졌고 이 터널이 끝나면 입구가 있는데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얘 인생은 끝까지 그냥 이 터널일 거라는 왜곡된 사고에 빠져요. 그런데 그거를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 같은 것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신 질환이나 정신 건강을 의뢰할 수 있는 문턱이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제공하는 쪽에서는 너 전화하면 되잖아. 뭐 전화하면 되지, 찾아오면 되지 하지만 막상 지금 이 사회의 어떤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당장 뭐 오늘 살 일도 걱정인데 병원까지 찾아간다. 뭐 내가 심리 상담을 받는다. 상담 비용도 만만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망이 무너졌고 우리나라의 경제 대국이나 경제 뭐 상슬이나 이런 거는 불개로 차이가 너무 큰 차이를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적 뭐 이런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더 이제 박탈감 느끼고 소외감 느끼고.
맞습니다. 상담 또 여전히 우울증이나 뭐 정신 상담에 대해서 사회적인 선입견도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낙인성이 있어요. 낙인성이 우리나라는 이제 있어서. 좋게 말하면은 체면 문화하고 어떻게 보면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지라는 문화가 있고 어떤 때 보면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네. 남한테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그렇죠.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신과를 다닌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 이건 되게 나약하고 실패자라는 어떤 그 관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용기고 예, 그거는 이제 사실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키는 어떤 존엄성의 문제인데 네. 그렇게 보지 않고 사회 전체가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도 절망감을 더 느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사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든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할 때 분명히 경고 사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9.9%가 경고 사인이 있었다고 나중에 심리적 부검을 해보면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물론 얘기하신 분이 정확하게 나 이런 사고가 있어, 이런 계획이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푸념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도 다 지쳐 있거든요. 자기 삶에 다 지치고 너무 바쁘고 너무 부양해야 될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에 그 사인을 몰두하기가 어려워요. 내 하나 버티는 것도 힘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우리가 지탱도 안 되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이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암울한데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불편한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지만 고통스럽지만 얘기를 또 터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됐어요. 얘기를 더 하자. 힘들어도. 근데 방금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좀 뒤에 질문을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마침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살하시는 분들 신호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분명히 신호를 보낸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요.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어때요? 네네. 그 신호는 일단 제일 많은 건 본인의 정서에 대한 신호입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살아서 뭐 하겠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더 사실은 구체화된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행동 계획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정리해야지. 혹시 내가 혹시 나중에 뭐 내 통장 같은 게 발견되면 뭐 네가 써라, 엄마 줘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문자나 전화로 뭐 그동안 고마웠다. 아니면은 무슨 뭐 약간 뭐 농약을 산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위험한 도구를 산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워낙에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아무도 뭐 놀라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서 무뎌져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해도 아유 그냥 나도 힘들고 요즘 안 힘든 사람은 어딨어 뭐 나 그렇죠. 요즘 며칠 못 잤어 아유 수면제 먹어 안 힘든 사람은 어딨어 병원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기는 하지만 뭐 모두를 챙기지 못해도 내 주변에 단 몇 명이라도 혹시 정말로 힘든 마음의 문제가 있진 않고 이런 어떤 극단적으로 힘들진 않은가 좀 서류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제가 오늘 집에서 방송으로 온다고 아파트를 나왔는데 옆집에 사는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집에를 한 5년 살았지만 처음 봤고. 아, 그렇구나. 네. 그 제 스스로 야, 내가 오늘 이런 방송을 하러 가는데 내가 옆집 저 부부를 처음 봤구나. 저분과 이사를 간 건지 내가 바쁜 건지 모르겠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서 혹시 나중에도 인사를 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또 언제 어떻게 마주칠지 모르니까. 그리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혼자 가서 혼자 사는 게 편해졌지. 옆집 사람들을 챙기고 인사를 하고 막 이런 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성격이고 좀 프렌들리한 성격인데 굳이 모르는 사람까지 다 챙기고 싶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냥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게 더 쿨한 것처럼 그런 걸 제가 오늘 느끼고 왔는데 우리가 정말 옆집에서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사회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너무 쿨한 걸 좋아하고 뭐 이런 방향이 아니라 조금 서로 돌보고 혹시 위험하진 않나? 혹시 아프진 않나? 이런 걸 좀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고 진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단 한 명만 주변에 있어도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극단적으로 내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선택을 하시는 분들 끝까지 누군가가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의 손을 좀 잡아주길 원하니까 그게 뭐 여러 명일 필요는 없으니까 네. 뭐 많으면 좋겠지만 네.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 사람이 거군요. 누군가가 내가 죽으려는 순간에 정말 나한테 소중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손을 잡지 내 목숨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위험한 순간은 상담 전화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게요. 그 상담 전화 큰 도움 될까 싶은데 네. 그 어쨌든 효용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상담 전화에 대한 뭐 비판이나 의심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어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전화를 했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 하소연, 내 힘든 얘기를 누군가가 굉장히 마음을 열고 수용적으로 존중하면서 들어주는 것 자체도 환기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시기를 넘기면 누군가가 내 목숨을 버릴 때 네. 뭐 엄청나게 계획을 하고 엄청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뭐 견디다 그는 그때 터지는 경우가 충동적으로. 있는데 네. 그때를 좀 숨 쉴 수 있게 해주면 사실은 시간을 벌면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훨씬 커요, 인간은. 그래서 어떤 생명의 전화라던가 생명 존중의 어떤 누군가한테 위기 전화 이런 것들은 어떤 순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아동 청소년 극단 선택 10대, 네. 20대들, 10대들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네. 이 친구들도 분명히 부모님들한테 친구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신호를 보냈을 것 같거든요. 네. 와, 그런데 우리나라 너무 극단의 경쟁을 강요하는 뭐 교육이 아니라 거의 저는 사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더 늘어날까 봐 사실 걱정이 됩니다. 어떤 신호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소년 아동은 조금 또 다른 부류의 네네. 존재예요. 네네. 어른하고는 또 다른 이해가 필요한데 네. 일단 뭐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리나라 너무 사육하고 있다는 만큼 아이들의 그 스트레스 1번은 무조건 학습입니다. 그렇죠. 네. 학습입니다. 네,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그 단 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이 마음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보호자로서의 그 위기의 순간에 기능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되고 이 아이들의 미래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부모보다도 사실은 또래 관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날 사랑할지라도 또래 관계에서 왕따당하거나 또래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으면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상담을 하거나 같이 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이 네. 저도 저희 아이가 이제 청소년 기간을 지낼 때 네. 상담사인 저도 우리 아이도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해서 네. 제가 정말 내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보다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이고 상담을 한 3년 그만두고 아이와만 보냈던 시간이 그랬어요? 있어요. 네. 네. 정말 좋은 시간, 제 인생 최고의 결단이었는데 그때 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제가 임상책, 이론책 다 공부를 했는데 너무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이 시대 아이들은 뇌가 아직 안 자랐고요. 전두엽이 아직 안 자라 있고 네네. 판단력이 없어. 네네. 좀 미숙하고. 네. 그다음에 호르몬도 갱년기 여성보다도 지금 더 뭐 모든 게 다 이제 총체적으로 지금 뭐 테스테로테론, 뭐 도파민, 뭐 세로토닌 모든 것들이 제어가 지금 불가능한. 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아이들이 합리적인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아이들을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주고 경청해주면서도 아이들을 딱 붙잡는 어른의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켜주는 교사, 엄마, 아빠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아이들을 알고 이해하면서도 단호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무조건 100% 우아하게 대화만으로는 안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는 걸 인정해야 된다. 네. 뭐,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아이들의 정서, 아이들의 인간관계, 아이들의 두뇌 이런 것들을 정말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요. 특히 부모님들. 10대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정말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네. 부모 교육이. 박사님도 지금 중요해요. 박사님도 막 일 포기하고 매진할 네. 정도면 진짜 어렵긴 어렵네요. 그랬어요. 저도 저희 아이가 중학교 이제 2학년 때부터 그런 중2 때 그래서 이제 3년을 뭐 작정하고 그만두는데 결국은 2년 좀 넘고 복귀하기는 했지만 그때 너무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제가 제 사명이 사실은 청소년 상담에 있는데요. 어쨌든 그 청소년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관계 문제인지
학업 문제인지 아니면 가정의 불화 때문인지 그렇죠. 부모님이 버린 아이들은 오갈 곳이 없으니까 뭐 이런 아이들의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경험들도 있고 뭐 아까 얘기했던 소외감, 박탈감 등등 있고 일단 사람이 조금 행복하고 희망이 있어야지만 계속 살게 되는데 자신의 삶과 사회 정치, 사회 경제적 성취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3명에 1명밖에 안 돼요. 한 3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 출발하는 거잖아요. 행복해야지 계속 살아갈 힘이 생기는데 네. 3명 중에 1명 이건 너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는 네. 이번에 2024년에 30대 40대에 국가의 허리인 30, 40대 자살률이 이렇게 늘어난 거에 핵심 원인은 경제라고 생각이 결국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30, 40대는 부양 책임이 가장 높은 힘들죠. 네, 뭐 자녀도 부양해야 되고 부모도 부양해야 그렇죠.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뭐 채무 상환의 문제라던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경제적인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제대로 촘촘히 손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복이라는 건 경제만으로 행복하고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경제 위주로 행복이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러면 어디서 행복하냐. 제가 뭐 여기 와서 어디서 행복하냐 이런 강의를 다 할 수 없지만 결국에 행복한 거는 소소한 것에서 온다라는 것이 모든 행복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예요? 제일 행복한 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 건 100% 확신한 거예요. 일상에서 뭐 이런 것들이 행복인데 이렇게 불행해서 다 정말 삶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돈이 없으면 불행하게 되는 사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다 행복할 일은 있잖아요. 푸가 그랬잖아요. 내가 행복하진 않아도 행복할 일은 늘 있어. 그렇게 푸가 얘기했다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은 행복할 수 있는데 3명 중에 2명이 불행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저는 사회적인 어떤 정책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다소 좀 여유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사회.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고 내가 꼭 뭐 큰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그 개개인한테 네가 그러면 의지력을 발휘해서 돌을 닦아서 그런 마음을 가져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저기 아프리카 나라에서도 잘 안 하는 얘기인데 각계전출해서 살아남아. 네가 부족하니까 네가 무능하니까 그런 거지. 그게 제일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나오면서 어쨌든 30, 40대와의 자살 문제를 얘기하면서 물론 심리적인 이슈 반, 사회적인 이슈 반입니다. 자살 문제는 그건 맞아요. 개인 심리적인 문제가 큰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적인 것이 근래에 들어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수치에서 증명되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오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교수님? 뭐 제가 사회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사실 사회학자도 아니고 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심리 상담사예요. 상담 심리학과 교수고. 그래서 개인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무조건 뭐 예방이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기 발굴. 조기 발굴. 그리고 긴급하게 지원. 긴급 지원. 그리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돌봄. 이 시스템 3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사람들 조기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는 발굴했다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긴급 지원의 시스템. 그리고 한 5번 상담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게 경제 대국 뭐의 어떤 주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나라 정도의 상황이고 환경이라면 이런 숫자는 나오지 말았어야죠. 너무 좀 참담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박상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